윤정옥 장편소설 그 여자의 전설 2편. 마치 상좌 스님이 무슨 결정 고난이라도 있는 양 소은은 애걸했다. 가슴이 너덜너덜해진 걸레처럼 되었다. 오히려 상좌 스님은 자신이 지은 죄처럼 겸허히 미안해하는 것이었다. 정암 스님의 냉정함이 자기로서도 안타까운 듯 했다. 네, 스님, 한 번만 더 전해 주십시오. 스님은 다시 무겁게 발걸음을 옮겼다. 아까보다 더 한참 만에 다시 상좌 스님이 나왔다. 그의 얼굴은 굳어 있었다. 그는 머뭇거리며 말을 더듬었다. 그냥 가셔야 되겠습니다. 아, 안 계십니다. 이럴 수가, 이럴 수가. 소은은 울컥 분노가 솟구쳤다. 한마디만 전해주십시오. 내 모르면 몰라도 부처님도 인간답게 살길 바라셨을 겁니다. 부모도 자식도 아내도 몰라보는 교가 그게 어디 사람 교입니까? 성불의 살인이라 짐승보다 못한 교지요. 한 사람을 병들어 죽게 하는 건 살인 아닌가요? 상자는 노여하지 않았다. 도굴은 소은의 눈빛을 그도 기억할 것이었다. 살펴가십시오. 더 큰 뜻이 있으실 겁니다. 뒤에 그 소리는 그의 입속에서 낮게 웅얼거려졌다. 소은은 돌아서서 허청허청 걷기 시작했다. 암자를 떠나 계곡을 내려오는데 나뭇잎들이 어둠에 스며들며 우우 바람 소리를 냈다. 인간과 인간이 어쩌면 이렇게까지 피 흘리며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 살 수 있는 걸까? 어머니는 증오하기에도 지쳐 있는 것일까? 삶의 의미가 무엇인가? 내게 의미 있는 것이 무엇인가? 어머니에게 의미 있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들의 삶 속에 불교와 힌두교와 기독교와 그 외 어떤 신도 그 속에 있는 것 아닌가? 우리의 의식 속에 신이 인간을 만든 모습을 보지 못했으므로 인간이 신을 만들었지 신이 인간을 만든 것이 아니었다. 인간의 무지, 탐욕, 분노, 어리석음이 종교를 만들었고 신을 필요로 했다. 그만큼 나약한 것이다. 인간의 한계를 느낀 걸까? 그것이 오히려 절망스러웠다. 사람 사는 모습이 다 진리요. 진리가 하늘나라에만 있간디 어머니의 주장이었다. 아버지와 인연을 끊고 성당 나가겠다고 했을 때 어머니 필레가 말했었다. 성경도 중요하겠지만 불경을 알아야 진짜 예수교인인겨. 그런데 아버지는, 아니 정암 스님은 환상과 망상에 미쳐 있는 건 아닐까? 각자가 넉넉한 가슴을 갖고 있으면서도 왜 우린 안 되나? 그게 뭘까? 소은이 알지 못하는 또 다른 경지가 있는 걸까? 그게 뭘까? 아버지가 굳이 피하고 안 만나려는 이유는 뭘까? 그게 뭘까? 스님도, 그도 인간인데. 흩어진 기억 속에 그제서야 숨쉬고 있는 존재들이 그립고 아프고 슬펐다. 그 느낌은 괴리감으로 몰려왔다. 그제서야 소은은 흐느끼며 얼굴을 손으로 가렸다. 어두워가는 노을이 그녀에게 머물렀다. 그때 정암은 암자 뒷산에 올라가 노을 속에 멀리 사라져가는 딸 소은의 뒷모습을 보았다. 눈물이 그의 볼을 타고 흘렀다. 뜨거운 눈물이 턱에서 떨어져 장삼을 적셨다.
내가 지나쳤다면 용서하거라. 나는 누구이며 왜 이러고 있는 것일까? 과연 나는 구원의 길을 가고 있는 것일까? 정함은 물질을 가지면 사가 생기며 정신과 힘이 흐려지면 구도의 길을 갈 수가 없다고 보고 부처님의 무소유 사상을 철저히 따르고자 하였다. 그러나 가장 끊어내기 어려운 것은 속세와의 인연들이었다. 빗줄은 곧 아픔이었다. 그때 어머니가 약을 먹었다는 사실을 안 것은 소은이 산에 갔다 온 후였다. 어머니는 헛손질을 하며 남편과 소은을 불렀다. 베개 옆으로 녹아내린 노란 알약과 붉은 내용물이 뭔지 모르게 토해져 있었다. 그 일은 소은에게 두고두고 어머니가 자신을 버렸다는 배신감으로 더 집요하게 쫓아다녔다. 아버지보다 가까운 사람의 배신일수록 더 상처가 깊은 법. 그러나 필레는 자신으로 인해 소은에게 앞으로 더 짐만 될 뿐이란 판단이 섰던 것이다. 바늘끝만치라도 소은에게 부담을 주어서는 안 된다는 결론을 지은 것이었다. 엄마의 그 마음을 헤아리고 소은은 바람소리 나는 대나무 숲에서 소리내어 통곡했다. 엄마가 불쌍했고 자신이 불쌍해서 펑펑 울었다. 아, 아버지 정암 스님, 냉혹한 아버지. 당신은 진정으로 저를 잊으셨습니까? 그 후 어머니는 소은이 쏘주는 죽을 먹고 몸을 추슬렀는데 멍한 시선에 완전히 혼이 나간 사람 같았다. 열흘쯤 지나자 조금씩 몸을 움직여 생기가 났다. 다시 평온한 나날이 흘렀다. 여고를 졸업하고 대학에 입학한 지 두어 달쯤 지난 어느 날 필레는 소은을 불러 앉히는 것이었다. 소은아, 엄마 없어도 혼자 살아갈 수 있겠제? 왜? 겨우 살려놓으니까 또 죽고 싶어요? 소은은 그때가 생각나서 짜증스럽게 뱉었다. 나 아무래도 산으로 가야 되겠다. 무슨 소리야? 머리 깎을란다. 엄마도 중대려고? 힘없이 고개를 끄덕이는 필레. 쌓아놓았던 벽들이 삐끗하여 와르르 무너지듯 그렇게 무너지는 소리가 소은의 가슴에서 났다. 맘대로 해요. 소은은 방문을 닫고 자기 방으로 들어왔다. 음반을 틀었다. 명상곡을 열었다. 그렇게 청하던 선율이 슬픔을 몰아오고 가슴이 옥죄어 오는 듯하여 가곡으로 바꿨더니 이번엔 정승처럼 들렸다. 들을 때의 심리에 따라 그렇게 크게 변화도 주는 것이 음악인 줄 소은은 그때 절감했다. 아, 누구인가? 인간의 운명을 그토록이나 갖고 희롱하는 것은 분명 인간은 아니고 신일 터인데 예수님, 부처님, 마귀. 아, 나는 다 보기 싫으니 누굴 붙잡고 하소연하고 기도해야 하나. 꿈에 부처님을 보았거든. 그분의 인자한 눈이 전부 나를 포옹하더구먼. 아, 저를 붙잡아 주세요 하고 간절히 기도하며 따라가니께 법당 안에서 거기 내가 서 있는 거요. 먹물 옷 입고 머리 깎은 중이 된 나를 만난 거요. 하염없이 그 여자를 봤는데 그 여자가 나였어. 난지 그 여잔지 그저 정신없이 부처님을 향해 절을 했어. 모든 것을 나한테 맡기라는 소리가 어디선가 나는데 가만히 살피니께 나를 바라보고 미소 지으시던 부처님 눈 속이더라 그 말이요. 어머니 필레는 그 이듬해 출가하였다.
그때 필레의 나이 42세였다. 소은이 20살 대학 2학년 때였다. 지금 일도 스님은 법납 23세가 된다. 소은은 절에 들어서서 법당을 거쳐 후원을 지나는데 두 공양주의 싸우는 소리를 들었다. 점심 공양을 준비하는 부산한 소리와 함께 물소리 그릇 부딪히는 소리가 나며 그 속에 앙칼진 음성도 들렸다. 안 들어가는 거라고? 못 들어가는 거구만은. 뭐라고? 저 못된 소가지 100살 1000살을 먹어도 못 고쳐. 태생이 저러니. 이건 58세의 안 공양주와 62세의 백 공양주의 목소리였다. 40세 정도의 신도 보살이 바쁠 때만 와서 일손을 돕고는 한다. 원주 스님이 안 계실 때면 꼭 한 차례씩 싸운다는 것이다. 소은도 그들을 익히 알고 있었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네가 의학박사 학위 따러 유학 갔다고 늘 자랑스럽게 떠들어대는 백보살의 자랑이 아니고 꼭 한마디 내쏘고야 마는 안공양주. 안공양주가 보기엔 아들 내외가 공부하러 간다고 핑계대고 어머니를 버리고 간 것이면 틀림없었다. 와 솔직하지 못하노? 절에서 공양주나 하는 주제에 박사 아들 타령이라니 자랑도 너무한다 싶은 것이 그녀의 심통을 뒤집어 놓는 것이었다. 자신을 얕잡아 보는 사람이 남도 얕잡아 보는 법. 내 같으면 일이 힘들게 시모살이 안 하고 퍼뜩 아들네로 갈 기다. 이 사람은서 돈 잘 벌겄다 와 안 쫓아가노? 이 어리석은 여편네야. 아두네도 그렇게 아두네? 자식들 흉이라면 제일 참아내지 못하는 백보살의 자존심이 그 말에 가만 있을 리 없다. 니보다 낫다. 전생에 무슨 죄가 많아 소시적에 소박 맞고 이절 저절로 떠도나? 자식 하나 없이. 나는 그래도 울타리 있으니 늙어 편안타. 전생에 무슨 죄로 소박 맞았는 애는 소리에 발끈한 안 공양주는 그만 개수물을 백보살에게 끼얹어 버렸다. 에구구구 에구구구. 당황하여 백보살은 젖은 옷을 털어내는데 그만 서름이 복받친 안 공양주는 가마솥 앞에 퍼질러 앉아 엉엉 소리내어 울었다. 그러면 백보살도 젖은 옷을 쥐어짜다 말고 안 공양주의 서러운 울음에 그만 자기 서름도 포개어져서 같이 눈물을 훔치는 것이었다. 둘 다 서러운 공통 분모가 그제서야 통한 것이다. 결국 무승무패. 그들은 몇 년째 그렇게 티격태격하며 살아가고 있었다. 소은은 그 싸움에 웃었다. 인간은 자기보다 못한 사람에게는 질투를 안 하는데 꼭 자기보다 나은 듯한 사람은 못 봐주고 끄집어 내려서 비난하고 자기 밑으로 깔보고 싶은 것이다. 절에서 도당인 스님들 모시며 봉사 공양을 하는데도 그들은 서로 으르렁대며 못된 심사들을 사귀지 못하고 고달프게 살고 있는 것이다. 세상 어디든 낙원 만들기가 그렇게 어려운 것인가. 하긴 집집마다 내비뚜껑 열어보면 안 끓는 집이 어디 있으랴. 위치렀다가 돌아온 일도 스님이 방문을 열었다. 소은은 스님 방에서 스님을 기다리고 있는 중이었다. 바쁘다더니 어떻게 옮겨? 그냥 엄마 보고 싶어서 왔지. 건강하시고요? 다 좋아. 근데 이젠 고물이 되어서인지 종종 무릎이 쑤셔. 그 정도만 아프면 노인도 아니지 뭐. 그래, 쓰는 일은 잘 되고 그냥 그래요. 여자 버리는 죽벌이라고 다이나 봄이 벌어야 하는데. 성진 얘기가 나오자 소은은 울컥 우라가 치미는 걸 어금니를 물고 못 들은 채야 한다. 성진의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면 불꽃 같은 증오가 끓어 넘칠 것 같다. 그러면 어머니 일도 스님은 가슴 아파할 것이고 과연 어머니는
정암 스님인 아버지를 용서하셨을까? 그저 막연히 불교에 의지하여 자신을 사귀고 남편이 밟은 길을 뒤쫓아가며 이해하려고 하는 것은 아닐까? 아니면 또 다른 경지가 있어 그의 삶을 충분히 받아들였어일까? 소은으로서는 아리송하기만 하다. 소은의 속을 꿰뚫어보고 있기나 한 듯 일도 스님은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다. 늙는다는 것은 미운 사람을 이해하는 것이더라. 아픈 대가를 치루어야 만나지는 것이더라. 불교에서는 그 깨달음을 보는 것을 해안이라 하는겨. 세상을 아름답게 보려는 노력이 부족했던 거요. 일찍이 선사들께서 가르쳐 주셨거늘. 소은은 의미 없이 안진뱅이 책상 위에 놓여있는 법보 단경을 들추어대고 있다. 그 좋은 사람 다 싫다고 하더니 결국 다이내비 만나서 사는 것도 다 너의 업보여. 이제서 죽일 듯 묘한데도 뭐가 달라지겠냐? 네가 변하지 않으면 상대방은 절대 변하지 않는다. 네가 먼저 변해야 해요. 그게 진리요. 진리가 성경 불경에만 있간디. 한때는 좋아서 결혼했잖요. 다인이 낳고 유치원 다닐 때까지도 사이가 좋았고. 그때를 떠올리고 좋은 점만 골라내봐. 어이. 무슨 말을 하시려는 건지 소은은 그 뜻을 짐작하고도 남는다. 태어남이 고통이요. 늙음이 고통이요. 병들미 고통이요. 죽음이 고통이요. 슬픔과 비탄, 육체적 아픔, 절망과 좌절, 이 또한 고통이다. 경전 말씀에 싫어하는 사람과 만남이 고통이요. 좋아하는 사람과 헤어짐이 고통이요.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함이 고통이니 이러한 오운에 집착하는 마음이 고통이다 라고 하셨다. 이러한 오운의 집착이란 물질의 집착, 느낌의 집착, 지각의 집착, 의지의 집착, 의식의 집착이니라. 엄마 알아요. 그 훌륭한 뜻을. 그런데 세상은 깨닫지 못한 어리석은 신에 의해 만들어진 악인가 봐. 필레는 깊은 숨을 나직이 뱉는다. 필레 역시 성실하지 못하고 노는 일에만 열중하는 다인 애비인 성진이 참으로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많은 것이다. 못 배운 사람도 하루하루 성실히 살아가느라 애쓰며 사는 세상인데 어떻게 기른 딸인가. 서로에게 상처만 입히고 사는 소은 부부의 아픈 고정이 안타까운 것이다. 따로 떼어놓고 보면 두 사람 다 하나도 그릇됨이 없는데 두 사람은 왜 서로 원수처럼 삐그덕 될까? 어미 앞에서 표현하지 않으려는 저 속은 얼마나 썩어 있을꼬. 빌레는 울컥 소은이 가엾은 생각이 들기도 하는 것이다. 소은은 이혼해야 되겠다는 결심으로 어머니 일도 스님을 찾아왔는데 차마 그 말은 꺼내지 못하고 안에서만 펼쳤다 접었다 하다가 그만 내려온 것을 후회한다. 이상스럽게 펄펄 뛰던 감정도 스님 앞에만 오면 전부 한낱 지푸라기처럼 아무런 의미가 없어지는 것이다. 전부 부질없었다. 사는 것도 애끓는 것도 분노도 집착도 전부 부질 없었다. 너 기억나냐? 이젠 늙어서 그런지 쾌쾌 묵은 옛날 일이 자꾸 떠오르고 그려. 어느 날 밤새껏 앓는 필레를 보며 애가 탔던 필레의 시모는 뜬 눈으로 날이 새기를 기다렸다가 저 차를 타고 읍으로 나갔다. 용하던 무속인의 집을 찾았다. 할머니의 손을 잡고 따라온 어린 소은의 눈에 무당이 된 딸랑 방울과 벽에 걸린 빨갛고 노란색의 미소카가 신비하면서 두려웠다. 소은은 할머니 곁에 바짝 붙어 앉았다. 할머니는 초조해 보였다. 드세 보이는 인상의 무당 입만 쳐다보고 있었다. 집에 객사한 사람이 있지? 객사요? 그래, 객사한 처녀 귀신이 붙었어.
보름 만에 굿 안 하면 아주 돌아버리겠는걸. 곰곰이 생각에 잠긴 할머니는 무릎을 쳤다. 어려서 죽은 이의 고모가 하나 있어요. 거봐라. 걔가 자꾸 희망을 놓아서 일이 안 풀려. 아들은요? 아들은 언제 돌아오겠어요? 쌀을 던지고 그 모양새를 본 무당은 음력 7, 8월 경이면 온다고 말했다. 네? 7, 8월요? 아유 좋아라. 할머니는 손을 끌어안으며 포기했던 아들이 돌아온다는 말에 손 송치한 사람처럼 주머니에서 파란 지폐를 꺼내 복채로 내놓았다. 전에 귀신이 해방을 놓는다는 말에 그녀의 한을 풀어주는 굿을 하기로 약속도 하였다. 그날 소는 읍에서 할머니가 사준 호박죽을 처음 먹어보았다. 그 맛이 너무 맛있어서 잊을 수가 없었다. 집으로 돌아와서 대문을 열자마자 할머니는 건넌방으로 들어와 큰 소리로 말했다. 애미야, 애비가 온단다. 애비가 7, 8월이면 온대. 빌레는 머리맡에 보퉁이 하나를 쌓아놓고 있었다. 저 어머니, 아무래도 제가 아범을 한번 만나보고 와야 되겠어요. 이번에 가서 단판을 짓고 올게요. 몸도 성취하는데 잘 찾아갈 수 있을라냐? 7, 8월이면 온다는데 그때 거좀 기다려보고 가려무나. 아니에요. 안 와요, 그인. 안 와요. 그렇게 떠났던 필레는 다음날 조죽음이 돼서 집에 돌아왔다. 만나주지도 않는 청함이었다. 만나기는커녕 저런 사람 모른다는 청함의 말에 밖으로 내몰린 상황을 차마 그대로 얘기할 수 없어 필레는 그는 출타 중으로 만날 수 없었다고 둘러댔다. 희망이 꺾인 시부모의 깊은 한숨은 필레에게 견딜 수 없는 고통이 되었다. 차디찬 얼굴로 필레를 바라보던 청함의 눈빛을 어떻게 잊을 수 있을까? 감히 아무도 범접할 수 없을 것 같은 두려움과 절망감이 스쳤다. 차라리 어느 여자 하나 데리고 살러 갔다면 인간적인 따스함이라도 느꼈을 것 같았다. 그 눈빛은 오랜 세월 빌레의 가슴에 빗으로 꽂혀 있었다. 소은도 할머니 따라 무당집에 갔던 기억이 생생히 떠올라 왔다. 예정된 날에도 아들이 돌아오지 않자 그분들은 병날 때도 꼭 같이 앓으시더라. 그러더니 돌아가실 때도 한 달 사이로 떠나셨어야. 청암 스님 입산하고 화병들을 앓으셨던 게야. 지금도 나는 그분들을 생각하며 백중날이면 천도제를 올린다. 그렇게도 남편 복 없어 남편 출거하게 맹글었다고 날 미워라 하시더니 저번 날 꿈에는 애미야 나도 너처럼 스님 될란다 그러시더라. 저승 가서 깨달으신 모양이더만. 이상하게도 일도 스님의 말씀에선 포용이 냄새가 되어 풍겨나왔다. 오랜 세월 곰삭은 아픔이 널따란 돼지가 되어 모두를 감싸고 있었다. 가슴속에 품었던 한이 도리어 독을 없애고 촉촉한 수액이 되어 있었다. 아, 나는 언제나 저렇게 품어볼 수 있을까? 언제 저렇게 돼지를 적셔 볼 수 있을까? 미운 사람이 나무가 되고 내가 돼지가 되어 품어줄 수 있을까? 어디까지나 이상일 뿐이고 영원히 실현치 못할 한이 되어 독을 품고 살게 되는 건 아닐까? 악업에 하나를 더 보태는 건 아닐까? 소은의 머릿속에 어둠이 스친다. 세월 가면 나이가 가르치는 것이지. 헌데 젊어도 빨리 깨닫는 사람이 있거든. 수양이 내일찍 깨달으면 그만큼 고통이 줄고 평화롭게 살게 되니 저를 위해 좋은 것이지. 꼭 부처님 믿어야 한다고 하지는 않겠어. 평화롭게 살도록 해요. 암만 타인에게도 잘해주고. 사람이 자기의 성품을 바라보지 못하고
성인의 경계는 나와 다르다고만 하니 가리는 게요. 이러한 사람은 지옥의 쓰레기밖에는 되지 못한다. 무게가 가벼울수록 바람에 흔들리고 무거운 존재일수록 비바람에도 끄떡 없다. 흔들리지 않는 세월의 무게가 일도 스님에게선 바위처럼 굳어 있었다. 나는 그대가 아직도 내게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걸 믿어요. 오, 예, 너 갑자기 삐사감 됐니? 하하하하. 기영이 폭발하듯 웃어댄다. 너 죽을래? 빈 강실에서 지르는 다인의 음성과 기영의 웃음소리가 복도에까지 넘친다. 그럼 네가 해봐. 어디 얼마나 실감 있게 하나 보자. 그만하고 밥 먹으러 가자. 아직 실 많이 남았잖아. 기영이 다인을 잡아끈다. 완전히 틀을 잡아놔야지 밥도 잘 넘어갈 텐데 그렇게 우스웠어? 아니 쇼크 받지 마. 잘했어. 남자가 지저없이 날 놀리고. 내가 너한테 남자였니? 뭐 먹을까? 교문 앞에서 오징어 덮밥 먹자. 둘은 해가 넘어가는 저녁 노을을 뒤로하고 교문을 나온다. 미끄러지듯 검은 승용차 한 대가 기영 옆에 다가와 멈춘다. 집에 가나? 예, 정진섭 교수다. 다인은 목례한다. 저녁 안 먹었지? 뒤에 타. 황송에서 기영은 옆머리를 극적인다. 두 사람은 정 교수의 차에 오른다. 세 사람은 한정식집 아늑한 방으로 안내되었다. 연극 연습은 잘 돼가나? 진섭은 다인이 이번 신입생 환영 연극에서 주 역할을 맡았다는 걸 떠올리며 다인에게 묻는다. 별로요. 기영이가 옆에서 자꾸 기를 죽여서 점점 더 티브하고 있어요. 핑계대지 마. 웃겨. 진섭도 그들의 대화를 들으며 즐거워진다. 다인인 집이 어디야? 목동요. 이번 극본은 다인이 갔었어? 다인이 엄마가 손 좀 봐주셨어요. 작가시라고 했던가? 네. 형, 실례. 정 교수님. 다인의 눈이 휘둥그레진다. 엄마가 이번 주 안에 꼭 한번 들르시래요. 전화하시고요. 그래? 안 그래도 그럴 참이었다. 내일 모레 저녁에 뵙겠다고 해라. 네. 자, 먹자. 내가 모처럼 사는 저녁이니까 맛있게 먹어. 잘 먹겠습니다. 다인이 인사하고 조심스러운 식사를, 기영은 맛있는 식사를, 정 교수는 푸근한 마음으로 즐거운 식사를 한다. 그들과 헤어져 오피스텔로 돌아온 진섭은 샤워를 한다. 늘 긍정적인 사고를 하는 진섭은 우울하거나 부정적으로 절망할 때가 별로 없다. 사춘기 무렵 이모님 집에서 살면서도 그는 아무리 늦어도 밥 달라고 해서 먹고 음악을 듣다가 비디오를 보다가 잠들곤 하였다. 노는 것 같으면 공부를 하고 공부하나 하면 기타를 치고 방에 있나 하면 비어있고 나갔구나 싶으면 어느새 들어와 있고 도무지 절도가 없는 것 같이 보이는데 공부는 늘 1등을 하는 진섭이 한 여사는 신기하기도 하고 제멋대로인 것 같기도 했다. 그래도 장학금을 받으며 대학 생활을 하는 그를 보며 절도 없는 생활을 나무라고 싶어도 자기 할 노릇을 철저히 해내기 때문에 한 여사는 야단을 칠 수가 없었다. 결혼하지 않고 혼자 사는 게 익숙해져서인지 진섭은 너무 편하고 좋은데 이모는 또 한번 선을 보라고 재촉하실 모양이다. 기영을 통해 꼭 들으라고 전갈한 것이 물론 늘 사먹기만 하는 음식 맛에 실증이 나서 어머니가 해주는 젓갈이라든가 어머니만의 독특한 된장찌개, 특유의 김치맛 등 이런 것들이 문득 먹고 싶어지며 그리워질 때가 있다. 어머니의 잔소리도 가끔 생각나기는 해도 그건 이모님에게서 충분히 받고 있는 터였다. 오늘 가까이서 본 다혜는 요즘 아이들 치곤
꽤 예의 바르며 자기 주장을 설득시키는 논리가 정연하고 상대방을 꿰뚫어 볼 줄 아는 예리한 관찰력을 갖고 있다. 무엇보다 감성이 풍부해 보였다. 작가 어머니를 둔 탓일까? 아직 어리긴 하지만 자신의 자유분방한 면을 뺀다면 다인과 자기는 내면이 사뭇 비슷해 보인다. 이모가 기영의 여자친구로서 자격을 묻는다면 기영의 단점을 내세워 콧대를 꺾어 놓을 참이다. 세속적 조건을 계산하고 있는 이모의 속성을 들이받을 때가 온 것이다. 샤워를 마친 진섭은 달력에 이틀 뒤의 날짜에 동그라미를 치고 저녁 기영네라고 적어 놓는다. 기영과 다인은 정 교수를 보내고 호프집에 들렀다. 너 왜 정 교수님이 사촌 형이란 건 말 안 했어? 다인이 종주 먹을 텐다. 그게 뭐 꼭 보고해야 될 사항이니? 그건 아니지만 너하고 나하고 같이 하는 공통된 사람 아니야? 그게 뭐 어때서? 네가 그만큼 내게 신경을 덜 쓴다 그 말이야. 무딘 건지 친절하지 못한 건지. 난 관심 없어. 제 멋대로네. 너한테만 관심 있으면 되잖아. 삐사감은 내가 아니고 너다. 하하하하 깔깔깔깔. 둘은 공통 분모에서 웃음으로 결말 짓는다. 기영은 어린애 투정하듯 하는 다인이 귀엽다. 그리고 사실 속으론 다인의 손을 잡아보고 싶어진다. 슬쩍 웃으며 잡을 수도 있던 것을 자기의 소심증이 원망스럽고 후회스러워진다. 아, 난 언제 다인과 근사한 입맞춤을 해보나. 첫 키스엔 조송달이 걸려있어야 제멋이라고 한 사람이 누구지. 참 멋진 시였는데. 아마 형 같으면 그럴 때 와락 껴안았을 거야. 은근히 둘만 나뭇잎 아래 벤치에 앉아 있었을 때도 많았는데 난 왜 좋은 기회를 놓치고만 있지. 그때마다 다인이 떼밀어버리고 절규할까봐 실은 은근히 조바심이 났었다. 그것만 기억되고 자신이 생각해도 바보 같아진다. 엄마에게 전화 올까 봐서이기도 했다. 다음엔 미리 엄마에게 전화 걸어놓고 그리고 다인에게 허락을 받고 그리고 살며시 다인을 안고 첫 입맞춤을 해야지. 기영은 생각만 해도 가슴이 떨린다. 이틀 후 진섭은 이모 집에 들렀다. 이모의 성격대로, 아니 어머니와 공통된 점이었지만 정갈한 집안 분위기는 차분하다 못해 정무라처럼 움직이지 않는다. 언제나 모든 사물들은 제 자리를 벗어나지 못한 채 고고해 보였지만 생명력을 잃은 듯한 인상이다. 이모 집에 살 때 그 분위기가 싫어서 음악을 크게 틀어놓고 모든 정리가 돼 있던 신문이며 수석이며 인형이며 세장들을 전부 뒤바꿔 놓아 봤었다. 외출했다 들어오시던 이모가 세상이 뒤바뀌기나 한 것처럼 까무러칠 듯 심장 발작을 일으켜 그날 응급실에 실려가는 사건으로까지 비약되자 진섭은 포기했었다. 그리고 빨리 그 숨막히는 집을 나와 버리는 것으로 계획을 짰었다. 아마 이모부도 일 때문에 늦는다고는 하지만 자유스럽고 흐트러진 모습에서 사람 사는 냄새도 맡고 싶고 의식까지도 자유스럽고 싶었을 것이다. 예술을 장작하는 사람은 이런 데선 전혀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되었다. 기영이가 어머니에게만 모든 허락을 받고 얽매어 자라나는 것이 진섭은 문득 가엾어지는 것이다. 예상대로 한 여사는 저녁을 먹은 뒤 거실 탁자에 앉아 자만 색식감이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모부의 거래처 사장 딸인데 나이가 좀 어리긴 하지만 어린 것이 뭐 흠이 되겠는가. 재산도 있고 억척스런 생활력이 있는 엄마 밑에서 자랐으니 그 딸도 난관을 잘 피해갈 것이다. 인물도 눈에 쏙 들어오고
아버지는 이모부와 한 팀이 되어 주말이면 골프에 열중인데 자식은 남매로서 색식감 위에 아들이 하나 더 있다고 했다. 날씬하고 상냥한 성격의 소유자라는 것까지 곁들어가며 사실 어머니 아버지 없는 것이 중매에 좋은 조건은 못 된다며 은근히 진섭의 현 환경을 내리깔았다. 이모님, 전 별로예요. 아니 왜? 36이면 결혼하기까지는 늦은 나이긴 하지만 제 공부 더 하려면 가족이 방해가 되고 그보다 지금 저로서는 아주 좋은 쾌적한 생활이거든요. 그 오피스텔 독신 생활이 그렇게 좋던가? 이세도 생각해야지. 공부도 박사 땄겠다. 이제 곧 부교수 되겠다. 무슨 공부를 더 하려고? 박사학위 따면 모두가 이젠 다 끝났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저는 그때부터라고 생각하거든요. 학문이란 게 끝이 있습니까? 나 자네 결혼하고 잘 사는 모습 보고 가야 저승에서 언니 만나네. 당신 아들 이렇게 키웠소 하고 당당히 큰소리치지. 결혼도 못 시켰다고 혼쭐나는 것 봐야 되겠어? 하하하하. 이모님, 저승에서의 야단까지 생각하십니까? 하하하. 한 여사의 냉엄한 얼굴에도 진섭 따라 웃음이 돈다. 아, 그리고 말이야. 다인인가 하는 네, 부모의 사이가 좋지 않다고 들었어. 기영이한테서요? 응, 그게 뭐 큰일이나 됩니까? 아니지. 부모의 사이가 안 좋으면 뭘 배우고 자랐겠어. 싸우는 모습만 봤을 텐데. 상당히 예민하고 머리가 샤프한 것 같던데요. 좀 둥글어야지. 이해심도 깊어요. 중심이 딱 잡혀있는 애예요. 기영이는 그의 절반도 따라가기 힘들어요. 사고의 깊이가. 이모의 엄한 모습에서 창의성을 발휘 못하고 커왔잖아요. 뭐든 결정을 혼자 내리지 못하는 게 이모님 존중해서가 아니라 무서워서라고요. 요즘 세상엔 취업 면접에서도 상황 판단이 빠르고 화합과 개성에 점수를 주는 시대인데 아니 점점 당황이 되는 한 여사. 혼자만이 높은 탑으로 가기 위해 완벽을 추구했는데 진섭의 입에서 나오는 소리는 기영이 불구자처럼 평가되다니. 자네 정말 그렇게 과소평가하긴가? 아니 이모님 기영이뿐 아니라 요새 애들 보면 혼자 결정해야 하는 대목에서는 전부 엄마한테 물어봐야 돼요 해요. 너무 한심해요. 어릴 때부터 뭘 먹으라 뭘 입고 가라. 1시간 끝나면 이 학원 가라. 그 다음은 저 학원이다. 이렇게 엄마의 틀 속에 갇혀 놓으니 마마 부인을 말할 것도 없이 엄마 책임해요. 하도 딱해서 넌 K대상 맞아? 하고 묻는다니까요. 그러다 사춘기를 잘 넘기면 다행인데 삐뚤어지기 시작하면 자기의 원수는 엄마다라고 정오에 못이 박혀 살아요. 무슨 효도가 나오겠어요? 논리적으로 이해는 가지만 한 여사는 그래도 기억만은 아닌 것으로 생각하고 싶다. 진섭이 다른 아이들 얘기하는 그 속에 기영이를 넣어 얘기하는 것이 섭섭할 뿐이다. 사실 진섭이 다른 아이들 앞에 기영을 내세우지 않고 하는 것은 이모의 상처받을 심리를 충분히 고려해서였는데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오죽 귀할까. 그냥 친구로 사귀도록 무관심하세요. 그게 기영이를 돕는 거예요. 아, 참 중요한 것 잊을 뻔했네. 그의 할머니 할아버지가 스님이시래. 할머니는 경기도 어딘가 충청도인가 아무튼 경계선쯤 되는 모양이지. 사찰 주지 스님이시고 부모님은 또 무교시라네. 그래도 그 사상이야 불교겠지. 너희 어머니 살아계셨으면 잘 알 터인데 난 왠지. 진섭의 어머니는 독실한 불교인이었고 이모는 성실한 기독교인이다. 이모부까지 두 분은 권사이다. 다 종교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독실한 예수교인인 것이다. 기영이 부엌으로 와서 제 엄마에게 수작을 건다. 엄마, 오늘이 무슨 날인지 아세요?
의아하게 기영을 쳐다보는 한 여사. 아이 참, 엄마는 그것도 모르고. 연인의 날이에요. 11월 11일은 빼빼로의 날, 8월 8일은 라면의 날, 5월 21일인 오늘은 둘이 하나 되는 부부의 날이래요. 그런 것 다 장사꾼들이 지 물건 팔아먹으려고 꾸며낸 거야. 속지 마라. 어휴, 좀 속아주기도 해야 재미있지. 콩 심은데 콩 나고 팥 심은데 팥만 나면 무슨 재미람? 아빠도 숨 막힐 거야. 너희 아버지 이날이 이때껏 숨 막혀서 죽겠다는 소리 안 하시고 살으셨어. 아버지도 밖에서 늘 신하고 개성 있고 섹시한 여자 보면 가슴이 울렁거릴 거예요. 남자들은 자기 부인에게 부족한 점은 밖에서 충족한다고 들었어요. 누가 그따위 소리 하던? 형이요. 원 애들이고 별소리 다 하네. 진섭 얘기가 나오자 한 여사의 얼굴에 섭섭함이 스친다. 엄마, 나 3만 원만. 다인이한테 선물하려고? 그렇게 졸업할 때까지 잘 나가면 결혼까지도 갈 수 있겠구나. 그럴지도 모르죠. 거기까진 생각 안 해봤지만. 넌 걔가 그렇게 좋으니? 걔도 나 좋아해요. 다인이도 절에 다니니? 결혼해서는 종교가 서로 같아야 된다. 중요한 거야. 깊게 사귀지 말고 적당히 선을 긋고 사귀는 것 알지? 걔는 좀 어딘가 어두워 보이더라. 아니에요. 밝은 편이에요. 아버지가 조금 문제지만. 왜? 아버지가 어떤데? 나 늦었어요, 엄마. 빨리 줘요. 다음에 얘기하고요. 그런데 형은 좋은 여자 숨겨놓은 것 아니야? 선부라고 해도 별 관심 없는 것 보면 알 수가 없어. 아니요. 잘은 모르지만 없는 눈치던데요. 우리과 졸업한 조교가 형한테 눈독 들이고 꼬시고 싶어하는 것 같았어요. 형은 느낌에 별로인 것 같아요. 형이 아깝죠. 머리 좋고 직업 빵빵하겠다. 인물 짱이겠다. 남성미 넘치는 박력하고. 계란찜 익는 냄새가 구수하고 기영이 뚝배기 뚜껑을 열고 한 입 먹어본다. 아, 역시 계란찜 맛은 엄마 따를 사람이 없어. 시끄럽다 이 녀석아. 여기 있어. 3만 원. 어서 사라져. 한 여사가 전자레인지 위에 있는 지갑에서 돈을 꺼내준다. 한 여사의 뺨에 입맞춤한 기영은 경쾌한 걸음으로 현관문을 여닫는다. 기영이 커피숍 문을 밀고 기다리고 있던 다인에게로 온다. 일찍 왔니? 왜 늦었어? 우리 엄마 잔소리 들어주느라고. 엄마들 다 똑같아. 우리 엄마도 학교 갈 때 10분 먼저 강의실에 가서 배울 책 미리 보고 기다려라. 그래서 습관이 되면 직장 다닐 때도 성실하단 소리 듣는다. 언제나 급하게 서두른 사람이 항상 사고 달고 다닌다. 빨간불로 바뀌었는데도 늦으니 뛰다가 사고 난다. 등등. 너희 엄만? 오늘 비 온댔다. 우산 갖고 가라. 꼭꼭 씹어 먹어라.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라. 새 나라의 어린이 졸업한 지 언젠데 녹음 테이프야. 초등학교 땐 꼭 1,000원씩 주었어. 깡패 만나면 주라고. 골목길 다니지 마라 등등. 똑같다니까. 너 요번 일요일에 우리 집 와서 같이 교회 나갈래? 기영이 제안을 한다. 넌 교회 착실히 다니니? 그냥 가끔 엄마한테 끌려 다니기도 해. 너는 불교니? 아무래도 세뇌 됐겠지? 그럼 절에 가겠네. 이번 일요일엔 큰스님 법회 들으러 엄마랑 가야 돼. 바람도 쐴 겸 엄마가 운전하고 동네 사는 엄마 친구랑 같이 가기로 했거든. 너도 갈래? 어딘데? 충청도 엄마가 자란 곳. 오는 길에 일도 스님 절에도 들러 구경도 하고. 그럴까? 아무튼 나가자. 선물 사줄게. 선물? 황송해라. 밖은 그들의 사랑을 축복하듯 구름 한 점 없이 파란 하늘이다. 기영은 타인에게 그간 모은 돈을 합하여 초크릿과 만년필을 선사했다. 기뻐하는 타인을 보는 기영은 더욱 기분이 좋다. 타인이 답례로 네잎클로버를 코팅한 책갈피 끼우기를 주고 기영을 극장 구경시켜준다. 그들은 본 영화에 대해서 감상을 나누고 차를 마시고 다음 날이면 또 학교에서 본다.
매일같이 붙어 다니고 있다. 소은과 준석, 다인과 기영, 그들은 숲길을 걷는다. 소은은 전에 때는 탁 트인 파란 바다에 매혹됐었다. 그런데 지금 중년이 된 그녀는 산이 더 좋다. 바다는 하루 보고 이틀만 보면 단조롭고 허무가 느껴지는데 산은 볼수록 신비하다. 주위 모든 것이 생명체요. 나무와 풀과 새와 벌레 등에서 신의 조화가 느껴지기도 한다. 그들은 즐거운 기분으로 절을 향해 걷는다. 소은과 준석은 모처럼의 산 공기가 좋아 깊게 심호흡을 한다. 무척 와보고 싶었던 절이었어요. 준석이 심호흡을 하며 말한다. 다행해요. 미소 지으며 그를 바라보는 소은. 다람쥐 한 마리가 발 앞으로 빠르게 지나가는 것이 눈에 띄었다. 청설모나 들쥐들은 가끔 새끼를 잃는데 천적으로부터 당하는 것 같다. 그러나 그들은 새끼를 더욱 보호하려 들었지 복수를 모른다. 그러니 살벌한 전쟁이 그들에겐 없는 것 아닐까. 그리고 잃은 새끼들에 대해 식음 전폐하고 누워 슬퍼할 줄도 모른다. 임신 개월수가 짧은 탓도 있을까. 금세 체념해 버린다. 그러나 그 가슴속의 아픔은 인간 못지않을지도 모른다. 준석은 어깨에 맨 카메라로 나뭇가지 사이에 있는 산새들을 담아내느라 열중한다. 소은은 어린 다인의 손을 잡고 어머니 일도 스님을 뵈러 갔던 모습을 떠올린다. 어느새 다인이 저렇게 커버렸을까? 남자친구까지 생겨 손을 잡고 걷는 모습이 나뭇가지 사이로 아름답게 보인다. 자신도 저렇게 티 없이 신뢰를 보이며 서로에게 순수한 감정을 교환했던 시절이 있었을까? 소은은 과거 젊은 시절을 더듬어 본다. 쓰시고 계신 소설은 어느 정도 진전됐나요? 준석이 작품 쓰는 사람으로서 관심을 갖고 묻는다. 3분의 1 정도 나갔는데 또 막혔어요. 막혔을 땐 답답하시죠? 그럴 땐 전혀 다른 일을 하세요. 그러다 보면 또 문득 생각나기도 하죠. 제 경우는 주로 음악을 듣는데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책을 읽을 때 문득 떠올라 줄 때가 가장 많더군요. 시집을 자주 대하는 것도 도움이 될 거예요. 나는 요새 제2그룹 고회장의 자서전을 쓰고 있어요. 별로 하고 싶지 않았는데 맡게 됐어요. 창작보다 쓰기 수월해요. 성격 파악을 하고 나니까 무슨 일을 대비시켜도 어땠을 거란 판단이 앞서가며 상상이 되어서 조금 수월해졌어요. 그렇군요. 작품에만 성격 창조가 필요한 게 아니고 다 쓰고 나면 한턱을 내죠. 고려를 많이 받거든요. 그녀는 며칠 전 있었던 출판사 사장과의 대담을 얘기해 준다. 아, 정 여사, 그 외 있지 않소? 야리꾸리한 얘기 좀 써주쇼. 벗길까요? 그 아주 벗기면 매력 없으니까 살짝 한꺼풀만 씌워주시오. 오래전에 제가 벗기는 영화 돈 된다고 시나리오 한 편 썼더니 나만 보면 벗겨달라고 하니 이러다간 통속의 1인자가 되겠어요. 죄송하지만 저는 소설에 있어선 통속학원 타협 안 합니다, 사장님. 아셨죠? 굶어도 좋아요. 가난한 작가들의 약점을 이용해 그저 상업적으로 돈 되는 이야기만 만들어달라는 세태가 한심스럽다. 미련 없이 자리를 박차고 나왔다는 이야기를 들으며 준석은 안도의 숨을 쉰다. 그리고 말한다. 잘하셨어요 라고. 지금 집필하고 있는 소설은 어떤 내용이죠? 소은은 쓰고 있는 장편에 대해 스토리를 이야기해 준다. 요새는 영상 매체 시대인데 재미없으면 누가 구태여 소설을 보겠습니까? 문다는 출판사가 어디 하나 둘이라야죠. 재미있으면서 문학성을 잃지 않으면 된다고 생각해요. 그야 금상첨화죠. 대중적이면서 의미가 있다면.
너무 오랫동안 순수 문학 작가들이 재미를 등지고 썼기 때문에 문학 지망생 아니곤 읽기 지루해서 책을 덮을 정도였죠. 일반 독자들은 어땠겠어요? 그들이 떠난 건 절반 우리 모두의 책임입니다. 준석은 혼자서 꾸려가느라 경제적으로 어려운 소원을 진심으로 돕고 싶다. 대한민국 문단에서 손꼽을 수 있는 정도의 몇몇 작가를 제외하면 거의가 경제적으로 허덕이며 살고 있다. 자신의 유명도보다 아직 빛을 못 본 소원이지만 그녀가 집필 중인 소설이 히트작이 되어주었으면 하고 기원하는 마음 간절하다. 드라마 작가나 시나리오 작가가 소설을 쓰면 잘 팔리는 이유가 빠르게 진행되기 때문이래요. 이은성의 동의보감이라든가. 아무튼 성공되길 기원할게요. 고맙습니다. 다혜는 절에서의 예법을 전혀 모르는 기영에게 아는 만큼 설명해 주느라 열심이다. 설명하는 모습에서 기영은 문득문득 어머니인 소은의 젊었을 때 모습이 다인과 같았을 거란 상상이 간다. 그들은 비 스님의 법문을 듣고 난 뒤 경례를 한 바퀴 돈다. 기영아, 어땠어? 큰 스님 법문. 응, 낯선 용어만 빼면 상당히 깊이가 있고 철학적이야. 성철 스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어. 영원한 진리를 위해 일체를 희생한다. 진리를 위해 불교를 택한 것이지 불교 이상의 진리가 있다는 것이 확실하면 이 옷을 벗겠다고 말이야. 기독교와 다른 점은 우리는 우선 믿어라인데 불교는 생각하고 느껴라. 그리고 믿고 그 다음 행동하라. 그것 같아. 맞아? 기영이 솔직한 발언을 한다. 대다수 사람들이 부처님을 위해서 절에 다니는 걸로 알고 있어. 사실은 반대야. 중생을 위해서 부처님이 계신 거야. 미혹한 중생들의 깨우침을 위해서. 그들이 더욱 불행에 빠지지 않게 제도하기 위해 오신 거거든. 기영은 머릿속에 있는 불교에 대한 상식을 떠올리며 정리해 본다. 불교의 승려는 매일의 사고와 언행에 있어서 진실 때문에 지시를 받는다고 들었다. 순결하고 음주를 삼가고 도둑질을 하지 말고 살생하지 않고 그 반대로 자비, 동정, 기쁨, 악에 대한 침착성의 지시를 받는다. 그러므로 불교인의 참된 삶을 우리는 이렇게 네 가지로 표현할 수 있다. 무한한 부드러움, 비폭력, 야만적인 동물까지도 달랠 수 있는 마력, 그리고 인간이거나 동물이거나 하느님이거나 모든 생물에 대한 무량한 자비심. 기독교는 사랑으로 귀결되고 불교는 자비를 가르친다. 결국 같은 목적 아닌가. 기영은 아직도 아리송하지만 분명한 것은 부처님도 계시고 예수님도 계시다는 거였다. 인간이 훌륭한 종교를 이용해 돈벌이 수단으로 기복신앙으로 만들어가고 있었다. 인간은 자연과의 친화력이 가장 큰데 절은 대부분 산중에 있으니 불교 신자 아니라도 절을 찾고 싶은 것이다. 교회도 이런 숲에 쌓여 있다면 사람들이 더 많이 올 것 같은 생각이 든다. 이상하게 마음이 편안해짐을 느낀다. 절 입구에 서 있는 험상궂은 사철왕 모습만 빼면. 요사체 옆에 나무 밑에서 기영은 어느새 다인과의 결혼 생활을 상상해보는 자신을 깨닫는다. 분명 종교 문제로 인해 트러블이 생길 것 같다. 아니, 결혼 전에 어머니가 다인을 승복시킬 것인데 그것이 가당키나 할까? 다인이 승복을 안 한다면 너무 빠른 상상인가? 하지만 종교 문제로 인해 헤어진다는 건 어딘지 비합리적인 것 같다. 준석은 다인과 기영을, 소은과 다인을, 또 그들 셋을 자연스럽게 엮어 사진기에 담았다.
나뭇가지에 앉아있던 새도 담았는데 모처럼 작품 사진이 될 것 같아 기대가 간다. 돌아오는 길에 그들은 일도 스님 절에 들러 차를 마셨다. 기영을 보는 필레의 시선이 각별함을 다혜는 감지한다. 준석과 소은의 친분도 일도 스님은 예감한다. 마침 저녁 예불 시간이 되어 그들은 차만 마신 뒤 바로 일어나 차에 올랐다. 절을 떠나 서울에 진입하여 넷이서 저녁 식사를 하였다. 다인과 기영은 티격태격하면서도 애정이 바탕으로 흐르고 다인과 소은은 서로는 떨어질 수 없을 것 같은 모녀지간으로 느껴진다. 여느 모녀와 같은 모양새지만 각별한 정이 소은으로 하여금 다인을 시집 보내거나 떠나보낼 수 없을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것이다. 그만큼 그들은 하나였다. 어쩌면 그것은 소은이 오랜 세월 동안 남편 성진과의 부부 사이가 좋지 않기에 역으로 남편에게 가야 할 정까지 2배로 자식에게 쏟는 결과가 되었을까. 준석이 집에 도착하니 아내 희숙은 자신을 기다리며 깔끔한 화장을 하고 있었음이 한눈에 느껴졌다. 센스 있고 사랑스러운 여자이지만 집요한 데도 있어서 준석은 가끔 무뚝뚝한 모습으로 의식적으로 거리감을 두기도 한다. 조금 친절한 자세를 보이면 어린애 응석 부리듯 곁에서 떠나질 않는 희숙이다. 해바라기 해 따라다니듯이 모든 걸 믿고 자신만을 의지하고 사는 여자이다. 가끔 아내가 자신만의 생활에 있어 정열을 조금 분산시켜 주었으면 하는 바람도 드는 것이다. 예쁘면서 직선적인 아내이다. 당신은 날 사랑해요? 만약 남편이 사랑하지 않는다면 곧바로 딱이라도 한 대 올려 붙일 것 같은 기세로 산다. 사랑하지만 그리움은 가슴속 깊은 곳에 묻어두고 전혀 무심한 척 사는 남편이 항상 엉끔하다고 빈정댄다. 그것이 생활 습관이지 어디 사랑이냐고. 늦으셨어요? 응. 희숙은 남편 준석을 반갑게 맞아들인다. 취재 갔던 일은 잘 되고요? 잘 됐어. 불교에 대해 알고 싶은 거 다 물어보고 알 수 있었으니까. 글쎄, 은순이 있잖아요. 여고 때 내 짝꿍 생각 안 나요? 요리 솜씨 좋은 애. 걔네 남편 바람 피우는 현장을 잡았대요, 글쎄. 대단하지 않아요? 여태껏 표현 안 하고 있다가 현장을 잡았다는 것이 얼마나 속을 끓였겠어요? 아유. 준석의 상의를 받아 걸며 희숙은 나는 아니라 행복하다는 건지 그렇게 큰 사건이 바로 내 근처에서 일어나 쇼크라는 건지 모를 한숨을 쉬었다. 남자들 정말 모르겠죠? 걔네 남편은 워낙 FM이었잖아요. 당신도 알죠? 정말 믿을 사람은 당신뿐이야. 희숙은 준석의 목을 끌어안으며 뺨에 입을 맞춘다. 성진은 혜연을 만나 즐거운 식사를 하고 찻집에 앉아있다. 소은의 폭발하던 분노가 마음에 걸렸지만 현장만 들키지 않으면 딱 잡아떼면 모르는 것이라고 성진은 지부해 버린다. 그러나 이제 혜연과 연애를 시작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아 소은에게 발각된 만큼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 소은은 자신을 버린 것이 틀림없다고 생각해 왔는데 정신적 충격이 큰 모양이었다. 성진은 가정이 깨지는 걸 원치 않는다. 여태껏 이혼 운운은 아내 쪽에서였지 자기 입에서 먼저 이혼이란 말을 꺼낸 적이 없다. 성진은 조용히 소은의 감정이 가라앉길 소망한다. 매일 새벽 1시, 2시에 들어온 것을 소은은 혜연과의 관계 때문이라고 해석하고 있다. 그건 절대 아니었다고 누누이 변명했어도 좀째 불릴 것 같지가 않다. 오빠, 불륜을 불륜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새로운 사랑의 시작이라고 생각해봐요.
사실 고전부터 따져보면 전부 불륜해요. 주운 글씨 얼마나 아름다워요. 그 시대 때는 대단한 사건이었지. 작가가 청교도를 통한 사회 개혁을 내세웠지만 인간 본능인 사랑을 그리고 싶었던 거 아니야? 반대인가? 죽을 때 죽더라도 그런 사랑 해봤으면 좋겠네. 수줍게 웃는 혜연의 모습은 정말 귀여운 동생 같았다. 술 못 먹게 하는 마누라보다 더 먹으라고 따라주는 여인은 누가 뭐래도 사랑스러울 수밖에 없을 것이다. 흰머리를 뽑으라고 머리를 들이대면 첩은 흰머리를 뽑는데 부인은 검은 머리를 뽑는다고 하는 소리를 듣고 복수를 했던 적이 있다. 세상에 골치 아픈 일은 다 있고 좋은 분위기 속에서 즐거운 표정으로 대화하고 만난 건 먹고 따뜻한 마음을 교환한다는 것은 제2의 행복이다. 헤어지고 싶지 않은 건 당연한 거 아닐까. 성진은 들키지만 않으면 된다고 마음을 다잡는다. 오빠 늦어서 충당하면 뭐라고 변명해요? 당황스러울 때가 많아. 정확히 꿰뚫고 있기 때문에. 오늘은 딸애와 함께 법회에 참석한다고 절에 갔어. 언니가 휴대폰 검색해요? 아니, 어디서 뭘 하는지 행동 반경이 뻔하니까. 늦으면 시간 계산은 할 거야. 정확한 걸 좋아해서. 공처가는 아닌 것 같고 애처가도 아닌 것 같고 어느 쪽이죠? 그냥 무심 쪽이야. 혜연인? 글쎄요. 다음번 만날 때까지 답을 맞춰봐요. 혜연이 웃으며 다음 만날 날짜를 약속했다. 성진이 혜연을 보내고 집에 들어오자 다일은 자고 있었고 소우는 잠옷바람으로 내일의 일기예보를 보고 있었다. 문소리가 나도 쳐다보지도 않는 아내. 흥, 들어오거나 말거나 내 알 바 아니라 이거지? 성진은 속으로 비웃는다. 절에 갔다가 늦었나? 늦었어요. 소우는 꼭 필요한 대답에만 입술을 움직일 뿐이다. 성진을 볼 때마다 혜연아, 영원히 너를 사랑한다. 그렇게 썼던 글씨가 생각나서 소우는 배신감에 웃을 수가 없었다. 꼭 그 여자를 만나고 나면 지금 이 시각에 들어오곤 했다. 혜연이 퇴근하고 저녁 먹고 차 한잔하고 오는데 걸리는 시간 더하면 꼭 이 시간이란 걸 소우는 훤히 들여다보듯 계산되어진다. 오늘은 거기에서 1시간쯤 더 늦었다. 그리고 여자의 육감이란 한 번 더듬이를 곤두세우면 식은 죽 먹듯 쉬운 거였다. 더구나 완전 범죄를 저지르기는커녕 증거를 질질 흘리는 성진의 행동으로선 갖다 대주는 거나 다름없었다. 전응아 같은 남자, 무시하는 소은. 소은은 건성으로 시선을 텔레비전에 꽂은 채 속으로 한탄을 한다. 어휘에서 나는 이렇게 괴로운 삶을 살아야 할까? 상처받은 사춘기와 처녀 시절 20여 년, 지옥의 결혼 생활 20여 년, 도합 고통의 세월이 40여 년. 도대체 어느 신이 날 이렇게도 미워하는가? 운명의 신이 앞에 있다면 벌써 칼부림이 났으리라. 그 대신 소은이 너한테는 재능이 있잖아. 하느님이 복을 골고루 주신다니까. 위로하는 친구의 말, 차라리 서글프다. 아무리 세상이 바뀌었어도 여자로서 남편 복이 없다는 것은 치명적인 것. 괴로운 문제가 생길 때마다 소은은 아무도 없는 방에서 그 괴로움의 정체와 맞서서 싸웠다. 우회전하여 돌리지 못하고 죄 없이 되풀이하여 생각하는 괴로움에 젖는 미련을 떨며 가슴을 쥐어뜯었다. 호시탐탐 방탕한 생활만 즐기려는 저급한 남편. 그간 괴롭혀온 20여 년도 부족해서 더더욱 배신하고 싶어하는 그. 정말 이토록이나 괴로우면서도 계속 살아야 하는 걸까?
그 사실이 터널 속처럼 어둡기만 하다. 내 자신의 능력은 펼쳐보지도 못하고 자식 위에 남편 위에 살아갈 내 남은 여생. 그들은 나의 이 괴로운 삶을 이해하고나 있을까? 빛빛 노을처럼 피맺힌 가슴에 예리한 아픔이 온다. 따뜻하고 온순한 부부애가 그립고 용기를 북돋아 줄 사람이 그립다. 괴로운 처지를 이겨내야 하는 생이 둔중한 아픔을 준다. 이기적으로 자신만 아는 독선적인 인간. 내게 그렇게 큰 괴로움을 주어놓고도 자신에게 상냥하게 대하지 못한다고 불만인 남편 성진. 날 보고 인간의 길을 포기하라는 걸까? 내 주가 없어지면 그들은 깨달을 것인가? 아, 비참한 여신이여. 어찌하여 나를 이토록 버려두시나이까? 어느새 소은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고인다. 그 어떤 이도 소은에게 위안이 되지 못한다. 매서운 칼바람만큼이나 혹독하고 서글플 뿐이다. 지난날 성진과의 추억은 아픈 상처뿐이었다. 성진이 몇 해 전에 자기 사업을 한다고 돈을 만들어 달라고 해서 적금, 보험 들었던 것까지 모두 해약해서 대주었을 때의 일이다. 스폰서인지 뭔지 아는 여자와 어우러져 바쁘게 뛰고 있을 때였다. 그 여자의 이미지가 좋지 않은 인상을 주었었다. 소은은 그들만의 내막에 의심을 품었다. 어느 날 외박을 하고 들어온 성진을 붙잡고 선수를 쳤다. 당신 그 여자와 이상한 관계지? 성진은 기승을 부리며 도리어 큰 소리를 쳐댔다. 생사람 잡지 말고 근거를 대. 그러면 모든 거 다 인정할 테니까. 소은은 속고 있는 것 같아 악이 받쳐 대들었지만 사실 증거 같은 건 없었다. 물증도 없으면서 아무런 물증도 제시하지 못하면서 의심을 하니 성진은 소은을 의부증으로 몰아세웠다. 소은은 흥신소도 떠올렸지만 엄청난 경비에 차마 시행할 수 없었다. 그때 문득 떠오른 게 전화 내역서였다. 좋아, 근거를 대지. 햇빛이 내리꽂히던 날 소은은 전화국으로 향했다. 원래 바람이란 게 나뭇잎이 흔들리는 걸 보고 바람인 줄 알듯 하는 거 아닌가. 미친 년령들이 발가벗고 놀아날 때는 언제나 벽이 가리고 있었으니 그걸 볼 수도 본 일도 없을 거라는 확신이 섰겠지. 젊은 나이였음에도 이혼을 각오한 소은은 두려울 게 없었다. 더구나 의부증으로 정신병자로 몰아세우다니. 떨어져 있을 때도 밤낮으로 전화질을 해댔으니 증명서를 떼다 주리라. 전화국 직원은 2달간 쓴 남편의 휴대폰 내역서를 떼고 싶다고 했더니 떨떠름한 표정으로 주민등록번호와 주소, 사유서까지 모두 쓰라고 했다. 써달라는 대로 자신있게 써주었더니 한참을 컴퓨터로 확인했다. 전화가 남편 명의로 되어 있어서 인감증명서를 떼어오란다. 남편의 인감은 그때까지 소은이 가지고 있었기에 당당히 남편 모르게 떼어다 주었다. 전화국 담당 직원은 예상대로 만만치 않았다. 마지막 단계로 직접 승인을 확인받아야 한다며 소화기를 들었다. 소은의 기세는 확인 전화하는 과정에서 꺾였다. 소은은 소화기를 뺏어서 남편에게 전화를 거는 척했다. 번호를 누른 뒤 받지 않는다면서 어물쩍 소화기를 내려놓고 꽁지 내린 강아지처럼 집으로 왔다. 3일 밤낮으로 궁리를 했다. 남편은 근거를 대지 못하는 소은을 보고 그것 봐라 하는 기세로 더욱 당당했다. 이젠 전화국 직원도 내 얼굴이 익었을 테고 본인 외엔 안 띄워준다니 어쩌나. 소은은 연구를 했다. 밤이고 낮이고 머릿속은 암전 상태였다. 깊은 숨을 수도 없이 내쉬는데 도마질을 하다가 문득 그녀는 번개를 보았다. 울커니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궁하면 통한다. 죄추에 누가 만들어낸 격언일까? 현명도 하지. 느닷없이 중학교 남자 동창생 Y가 떠올랐고 백수인 그를 불러냈다. 소은과 Y는 같이 남대문 시장에 가서 남편의 주민등록증 사진에 나와 있는 안경과 똑같은 안경을 구입했다. 가발도 하나 사들고 왔다. 가발을 씌우고 안경을 쓰게 했다. 사뭇 비슷해 보였다. 소은은 검사처럼 예리하게 물었다. 주소는 서울시 동대문구 회기동 00번지. Y는 외운 대로 대답했다. 전화번호는 960-000번, 나이는 45세, 주민등록번호는 0000-00000번. Y는 머리는 좋은데 학교 때부터 숫자에 둔하더니 계속 주민등록번호 대기에서 자주 틀렸다. 다시 또다시 계속 훈련시켜서 매끄럽게 나오게끔 암기시켰다. 강신제 안 먹어도 되겠어? 전화국 문을 밀며 그들을 마주보고 그렇게 주고받으며 떨리는 가슴을 진정시키려 애썼다. 전화국 직원은 본인이란 말에 지장 찍고 몇 가지 묻더니 별 의심 없이 휴대폰 사용 내역서를 떼어주었다. 지난번 담당자는 안경 쓴 사람으로 까다로웠는데 이번 사람은 안경 안 쓰고 마음 좋은 사람의 인상이었다. 휴대폰 사용번호와 휴회 전화번호, 국제전화번호도 찍혀 나왔는데 그 여자에게 걸은 휴대폰 번호가 고장난 기계가 계속 찍어낸 것처럼 한 장 전체에, 두 장째에서는 절반 이상이 질서정연하게 인쇄돼 나왔다. 남편과 같이 외식하고 드라이브 중 잠깐 소은이 화장실 간 사이에도 차 안에서 그 여자에게 전화 걸었던 것이 그대로 드러났다. 사용 일자, 시간, 분, 초까지 정확히 나와 있었다. 소은은 서류를 성진에게 내밀었다. 이래도 아니야? 도배해 줄까? 얼굴에서 피기가 사라져가던 성진은 편굴하게 미소를 띄었다. 사업상 어쩔 수 없잖아. 앞으로 돈줄된 여잔데. 발뺌했다. 일요일 저녁 가족이 외식하던 그 순간에도 사용시간이 15초인데 내가 화장실 갔다 나오던 순간이었어. 사업상이라면 왜 끊었지? 더 당당히 내가 있어도 계속해야 되잖아. 의심하면 한도 끝도 없어. 당신 정신치료 받아야 되겠다. 이젠 정신병자로 모는군. 유치해. 모든 남자들의 그 방법. 더 계속하면 이 내역서 갖고 그 여자의 남편을 만나겠어. 그 여자에게도 휴대폰으로 똑같은 말을 해주었다. 그 여자의 대답이 걸작이었다. 나는 이미 내눈 여자라 상관없어요. 때 들어간 데도 남편은 신경도 안 써요. 당신 남편이 문제지요. 그런데 남편을 달달 볶는다면서요? 이 정도 수준의 여자를 상대했었나? 남편의 수준도 저급이요. 그런 인간하고 살고 있는 내 수준도 같지 않은가라는 논리가 소은을 절망시켰다. 성진은 그 여자 편이었다. 남편은 그 여자에게 자기 아내의 흉을 보며 히히 낙낙거렸구나 생각을 하니 더 이상 희망이 없어졌다. 차라리 몰랐던 게 더 나았을지도 모른다며 후회를 하는 소은에게 백수인 동창생 Y는 약속대로 동침을 요구했다. 학교 때부터 짝사랑했었다며 돈보다 도도했던 너를 소유하고 싶다고 했다. 마치 자신의 노력 끝에 얻은 것처럼 성취감마저 느끼는 듯했다. 그의 콤플렉스의 일면이 노그라되었다. 학교 때 순수성이 사라진 거래였다. 아니, 순수성이 때 같아서 사회의 밑바닥 인생으로 변질되었다. 소은은 도간에 든 쥐가 되었다. Y는 이제 네 남편도 배신했으니 아무것도 걸릴 게 없지 않느냐며 망설이는 소은에게 용기를 부추겼다. 소은은
잠깐 생각하고 결정 내렸다. 그래, 얼마나 좋은지 나도 한번 경험해 보리라. 짓밟고 싶도록 미운 나를 원하는 사람의 발밑에서 철저히 밟혀서 산화시키리라. 만일에 성진이 알게 된다면 자기도 내가 의심의 꼬리를 잡고 얼마나 더럽게 괴로웠는지 알게 되겠지. 그러나 그렇게 사방으로 합리화를 시켜도 맨 정신으로는 못할 짓이었다. 생각 끝에 조건을 내세웠다. 첫째, 서울이 아닌 곳에서 제일 좋은 호텔을 잡을 것, 전망이 최고인 방이어야 할 것. 둘째, 술을 내가 돌 정도로 먹일 것. 셋째, 그 이후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 말 것. Y는 소원의 조건을 다 들어주겠다고 확고한 답변을 했다. 그는 제일 좋은 호텔에 제일 좋은 방을 구하기 위해 며칠을 소비했다. 혹시나 심경 변화를 일으키지 않을까 하는 소원의 예상을 뒤엎고 연락이 왔다. 방을 구했다고. Y의 전화 속으로 들리는 젖은 음성에서 소은은 가슴이 철렁 떨어지고 있었다. 그리고 비열하게 약속 이행 후 변절하는 자신의 모습에서 남을 신뢰하지 못하는 그가 더욱 질이 나쁜 인간이 되어 갈게 마음에 걸렸다. 그들은 의식을 치르는 사람들처럼 소은은 약속을 이행하기 위해 그의 차에 올랐다. 창을 열면 멀리 수평선이 보이고 수나무 향이 들어오는 최고의 전망 좋은 방이었다. 애인과의 미래라면 더없이 황홀할 수 있는 인상적인 위치였다. Y는 조금 들뜬 마음을 침착해 보려고 하는 자세가 확연했다. 냉장고 문을 열고 맥주를 꺼내서 땄다. 맞 부딪힌 잔의 소리는 신선한 공기처럼 상큼하게 들렸다. 먼저 욕실에 들어가. 소은은 그를 먼저 씻으라고 들여보냈다. 술잔을 들고 있는 소은의 손과 몸으로 Y의 시선이 갯벌 같은 끈적거림으로 느껴졌다. 그 끈끈함을 씻어내기라도 할 듯 여러 잔을 거푸 마셨다. 핸드백을 들고 튈까? 순간 그런 생각이 스쳤는데 역부족이었다. Y가 욕실에서 나왔다. 욕실로 들어가는 소은은 자신의 모습이 역겨웠다. 욕조에 물을 하나 가득 받고 몸을 담갔다. 도대체 창녀들은 싫은 사람하고 어떻게 섹스를 하나? 돈 때문이라면 여자로서는 가장 지옥이 느껴지는 직업 아닐까? Y가 소은 곁에 누웠다. 그의 손이 소은의 가운을 벗겼다. 그는 격렬했으나 소은은 몰입되지 않은 자신이 창녀와 다를 바 없다고 생각됐다. 소은은 술 때문이었는지 깊은 잠에 떨어졌고 아침에 눈 떠보니 그는 약속대로 가버렸다. 소은은 그 밤을 어떻게 보냈는지 기억에도 없다. 돌아오면서 남편과의 결혼 사진을 난도질했듯 역겨운 자신에게 그렇게 난도질을 해댔다. 이것이 남편에 대한 사랑이었나? 그만한 희생을 치를 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이었나? 옆에 마약이 없길 천만 다행이라고 해야 되나? 이젠 정말 끝이구나. 남편에게 결정 내렸다. 방 얻어주고 살림 차려주고 깨끗이 꾸며주겠으니 그 여자와 살아라 애원했다. 그런데 그땐 이미 그 여자가 돈 가지고 사라진 뒤였다. 그런 눈치도 모르고 사귀었냐 이 멍청아? 그래도 멍청이란 소리는 듣기 싫은 줄도 아는지 성진은 이 옆에 나가 어디 남편에게 멍청이라며 도리어 고래고래 소리쳐댔다. 그때 소은의 속에서 쾌재를 불렀다. 너도 나한테 속고 있어. 앞으로 네가 하는 행동 여하에 따라 Y하고의 인연은 연장될 수도 있어. 이 멍청아. 배신은 네가 하는 거지 내가 아니야. 그러나 다 마르지 않은 속내의를 입듯 개운하지 않은
그 눅눅함이 날마다 그녀를 괴롭혔다. 그리고 매일 남편이 하는 행동 하나하나에서 그 여자와 연결하여 생각되어지는 데는 소은 자신도 제어할 수 없었다. 잘라내고 싶어도 잘라낼 수 없는 기억들, 지우려 해도 지워지지 않는 기억들, 용서하려 해도 용서되지 않는 기억들. 늙은 부부들에게 영감이 가장 미웠을 때가 언제입니까? 하고 물으면 한결같이 젊어서 바람 피웠을 때라고 말한다. 그 외 고생한 것은 추억처럼 다 넘기고 끝까지 증오의 마음을 갖고 있는 것은 배우자가 외도했을 때라고 한다. 이런 상처를 갖고 있지 않은 여자들은 행복하다고 해야 할까? 그들은 상상으로는 이해를 해도 실제로는 경험자의 상처에 대해선 전혀 이해를 못하고 있는 것이다. 소은은 위로가 되었던 그날의 만남이 TV 화면에서처럼 선명히 떠오른다. 즐거운 음악을 들으면 금방 기분 전환이 되듯이 소은은 준석과의 만남을 생각하면 생활의 템포가 빨라지는 것 같다. 이 위로의 정체는 무엇일까? 이런 감정도 중독이 되는 건 아닐까? 소은은 거울을 보며 립스틱을 바르고 브러쉬로 머리를 빗어내린다. 긴 머리가 윤기를 내며 찰랑댄다. 소은은 준석을 생각하며 길을 건너 지하철 입구로 들어선다. 준석에게도 소은과의 만남은 또 다른 구름 사이를 걷는 듯 가슴 벅찬 설렘을 준다. 40 중반의 나이임에도 이런 감정이 어디에 숨어 있었던 것인지 새삼 놀랍다. 이젠 누굴 좋아한다는 감정은 영원히 사라진 줄 알았는데. 소은과 준석은 전철역에서 만나 성북동의 길상사에 간다. 숲에 쌓인 길상사는 세상과는 무관하게 별도로 흐르는 세월을 갖고 있었다. 극락전에 들어서자 이제는 늙은 모습의 사진으로 남아있는 길상화 여인이 있다. 그녀의 애인이었던 백석 시인도 함께 떠올린다. 백석이 지어준 자애라는 애칭의 여인. 그들의 사랑이 가슴 아리듯 다가온다. 지금 시대라면 무엇이 그들을 애타게 했을까? 그녀는 가난으로 인하여 곤본에 나가 기생이 되었고 젊은 시인을 만나 사랑하게 되었다. 당시 기생이라는 신분은 정상적 결혼을 포기해야 했다. 백석 집안의 반대로 인해 그녀는 그를 피해 도피했으며 결국 애틋한 사랑을 이루지 못했다. 사회적 관습이 그들의 사랑을 파괴하였다. 요염하면서도 영리해 보이는 곤본 시절의 길상화 여인의 모습은 누구나 한 번쯤 파나리만큼 예뻤다. 강한 의지가 머물고 있는 예사롭지 않은 눈에는 도끼가 있어 보이기도 했다. 그러나 백석에 대한 여인으로서의 나약함과 선량함이 그를 더욱 애타게 했으며 사랑을 충분히 받을 수 있는 한 여인으로서 매력적인 모습이기도 하였다. 백석이 만주에서 평북 청주가 고향인 자택으로 내려와 있는 동안 남북 분단이 되었다. 그들은 살아서는 만나보지 못하는 영원한 이별을 하게 되었다. 그리움으로만 나날을 보내며 죽을 때까지 한을 품고 살다간 그들의 영혼은 어떤 색깔일까 하고 소은은 생각해 본다. 그리움으로만 찌들어버린 영혼. 많은 재산을 모은 길상화 여인은 백석과의 사랑을 담은 고백 소설을 남긴다. 그의 이름으로 장학금을 회사하고 거의 모든 재산을 불교에 헌납하고 세상을 떠난다. 찌들은 고뇌와 아픈 영혼을 승화시키고 생을 마감하면서 그 승화시키기까지의 인가적 고뇌와 성숙은 가히 모범이 되리라. 그 여인은 83세로 세상을 떠났는데 죽기 전날 길상사 경내를 마지막으로 걸으며 화장한 분고를 길상사에 눈이 많이 내린 날
뿌려달라고 유언했다고 한다. 한 달 후 눈이 많이 내린 날 스님들이 독경하며 재를 뿌려주었다 한다. 몇 년 지나지 않아서 어느새 그 이야기는 전설처럼 들려지고 있었다. 많은 재산을 사회에 헌납하지 않았다면 그 이야기가 전설처럼 살아 있었을까? 소은은 마치 그 여인의 영혼이 자신의 주위에서 맴돌고 있는 듯 가슴에서 싸한 전율이 일어난다. 벌레 먹은 잎이 맥없이 하나 준석과 소은의 앞에 떨어져 내린다. 준석이 떨어진 나뭇잎을 주워든다. 그 모습을 인상 깊이 새기며 소은은 말한다. 유행가 가사처럼 사랑이란 유치하지만 결국 유치한 사랑만큼 비례해서 순수한 것 같아요. 때타지 않고 순수한 원색이기 때문에 유치해질 수 있는 거죠. 나뭇잎 사이로 한 줄기 빛이 들어와 소은의 검고 긴 머리에서 빛난다. 소은 씨는 앞으로 유치한 사랑을 해볼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글쎄요. 아마 이 나이에는 어려울 거예요. 이미 때가 타 있기 때문에. 황 선생님은요? 저도 자신 없는데요. 그들은 나무 밑에 앉아 준석이 자판기에서 뽑아온 커피를 말없이 마신다. 많은 고뇌 속에서도 준석과 소은은 만나면 순수한 소년 소녀가 되어 맑은 공기처럼 서로의 영혼을 씻어준다. 그들은 책 안 읽는 세태에 대해 개탄하기도 하면서 중년의 나이답게 현 세태의 사회와 정치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눈다. 장차 이 나라가 어찌 될지 걱정이에요. 경제는 말이 아니고 젊은 애들은 이기주의가 극에 달해 있고 어떻게 노력하며 살아내는데 가치 기준을 두는 것이 아니라 부도덕한 방법으로라도 돈만 벌었으면 성공이요. 못 벌었으면 아무리 성실히 살았어도 아무도 알아주지 않으니까요. 자본주의 국가에서 당연한 결과겠지만 남을 다 누르고서라도 성공하면 잘났다는 세상이라 기성세대들이 돈이면 다라는 가치 기준만을 심어주었으니 지금 우리 사회는 보수 세력과 진보 세력이 맞서고 있습니다. 보수는 부패로 망하고 진보는 분열로 망한다는 문구를 본 적이 있는데 아무래도 그렇게 되겠죠. 보수는 이념보다 기득권을 중심으로 모이고 득이 있는 곳에는 부패가 따르기 마련이고 진보는 새로운 사상을 가지고 현실보다 이념을 우선으로 모이는데 그 이념이 맞지 않으면 자꾸 분열을 일으키게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들은 현세의 젊은이들을 걱정하면서 마지막 남은 커피를 다 마신다. 이렇게 사회 구석구석에 대해 이야기가 통할 수 있고 편안한 여자가 또 있었던가. 준석은 작품 속에서 수많은 여자를 그렸고 매력적인 여자도 허구 속에 떠올리며 근사하게 그려봤지만 소은만큼 매력적이진 못했던 것 같다. 어떨 땐 남자 동료처럼 넓고도 편안함이 느껴졌고 솔직하며 때때로 수줍어하는 본성의 여성스러움이 또한 매혹적이기도 했다. 길상사 구석구석을 돌아본 그들은 누가 모자랄 곳 없이 손을 잡고 성북동 조용한 주택가를 걸어 내려온다. 준석이 그녀의 손을 힘주어 잡는다. 그들은 한 번 더 만났다. 강물 소리는 태고 쪽부터 있었던 것처럼 준석과 소은의 가슴 밑바닥을 타고 흐르고 있었다. 해가 기울면서 달은 점점 더 선명히 드러났고 먼 산의 능선은 말없이 어둠을 받고 있었다. 구름은 없었다. 산 기슭에 파묻힌 붉은 흙집은 노을에 쌓여 있었다. 해가 산 뒤로 아주 넘어가 버리자 노을은 어둠으로 완전히 뒤바뀌었고 흙집은 흔적도 없이 어둠에 묻혀버렸다. 조금 이지러진 보름달과 별은 어두운 하늘을 마음껏 비추고 있었다.
어렸을 적에 강이 있는 마을에 살아 노를 많이 저어봤다며 준석이 사공이 됐다. 강가에는 드문드문 연인들의 추억을 만들어주기 위해 상점에서 배를 대여해주고 있었는데 쌀쌀한 탓인지 배놀이를 하고 있는 사람은 드물었다. 준석은 강 한가운데까지 가서 배를 띄워놓고 가만히 앉았다. 강물 소리와 풀벌레 소리가 화음을 이뤄 자연의 음악 소리를 내고 있었다. 첫사랑 얘기 좀 해주세요. 소은의 소리에 준석이 담배에 불을 붙이며 빙긋 웃었다. 내 첫사랑은 김유정의 동백꽃에 나오는 주인공처럼 꼭 그렇게 촌스러워요. 점순이와 서로 미워서 으르렁대면서도 속으론 좋아했죠. 시골 한 동네에서. 그런데 아무도 그녀와 내가 실제로 좋아하는 것을 모르고 두 사람은 원수지간이라고만 봤어요. 삐뚤어 발산을 한 거죠. 그러니 싸웠던 기억만 남고 좋아서 만났던 기억은 없으니 참 내 첫사랑은 낭패예요. 소은 씨는요? 그게 첫사랑이 될는진 모르겠어요. 우리 집 아랫집에 새들어 살던 청년이 하나 있었어요. 나보다 2~3살 위였는데 그냥 보면 서로가 고개를 숙이며 부끄러워했었어요. 2년쯤 살다가 그가 어느 날 서울로 이사를 가버리고 헤어졌지요. 그냥 잊어버리고 살았는데 몇 년 뒤 우연하게 서울의 광화문 내거리에서 만난 거예요. 대학을 막 졸업하고 직장에 다니더군요. 반가워서 인사를 하고 어디 가서 얘기할 장소를 찾는데 가까운 곳에 햄버거 집이 있었어요. 선뜻 들렀는데 햄버거를 먹으며 그가 자꾸 묻더군요. 이거 너무 싼 음식 아니에요? 싼 음식 아니에요? 대접이 소홀하다는 뜻 같았어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했죠. 눈이 큰 사람이었는데 검은 눈빛이 그렇게 순수하게 맑았던 사람이에요. 전화번호를 주고받은 뒤 그 후에도 한 달에 2~3번씩 만났어요. 밖에서 만나기도 하고 집으로 그가 오기도 했지요. 집에서는 어머니가 출가하시려고 나를 빨리 좋은 신랑감 있으면 결혼시키려고 서두르고 계셨어요. 그래서 엄마는 나를 그의 안에 꼭 결혼시키려고 한다고 했죠. 그가 잠시 심각한 표정을 짓대요. 한 해가 다 가는데 결혼 이야기가 나왔어요. 나는 그때 빨리 결혼하고픈 마음이 없어서 엄마 먼저 보내드리고 나서 천천히 늦게 해야겠다고 생각했었거든요. 그래서 나는 결혼을 늦게 할 거라고 했더니 갑자기 그가 눈물을 쭉 흘리는 거예요. 왜 진작 그 얘기를 하지 않았느냐면서. 아마 자기는 빨리 결혼할 처지는 못 되고 그렇다고 뚜렷하게 기다려 달라고도 할 수 없고 속으로 고민을 해왔었나 봐요. 그러다 집에서 점 찍어 놓은 아가씨하고 결혼은 천천히 하더라도 우선 정혼부터 하라고 하니까 딱히 반대할 입장도 아니어서 생락을 한 것 같았어요. 눈물을 닦더니 헤어질 때 내가 외투에 달고 있는 작은 마스코트를 가리키며 자기에게 줄 수 있느냐고 묻대요. 그래서 떼어서 줬죠. 나중에 친구한테 그 얘기를 했더니 그 남자가 너 정말 좋아했다 얘. 마스코트는 널 기억하고 싶어서 달라고 한 거야 하고 해석을 하더군요. 중년이 되어서 어느 날 보니 신문에 장관 후보로 오르내리더군요. 지금 생각하니 실속 없는 바보짓은 혼자 다 했어요. 소은 씨 보기보다 바보군요. 그런 사랑 다시 온다면 이젠 붙잡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부지런히 소 잃고 외양간 고치세요. 하하하하. 연인들 사이는 늘 이렇게 좋은 곳에서 만나서 좋은 얘기만 하고 좋은 것만 먹고 서로 웃는 얼굴로 대하니 어찌 좋은 감정으로 발전하지 않을 수 있으랴. 소은은 몇 해 전에 있었던 전영식 시인의 슬픈 이야기도 들려준다. 토요일이었다. 소은은 학원에서 논술 강의를 맡아 주 1회 강의했었다. 다행히 고등학교 때부터 시작한 일이었다.
매달 25일이 급여 날이었는데 그날이면 늘 찾아오는 손님이 하나 있었다. 노시인 전영식이었다. 그는 73세로 며느리와 손자와 달동네에서 같이 살고 있는데 그야말로 단칸방에서 며느리 눈치 보며 죽지 못해 살아가고 있었다. 이 전 시인은 늘 자신의 처지를 글로 써 보이곤 했다. 항상 새로 시를 지으면 소은에게 우편으로 보내오곤 하였다. 그 시를 보다가 소은은 울었던 적이 여러 번 있었다. 며느리가 돈이 없어 쩔쩔매는 모습을 볼 때와 매달 25일 봉급날에는 전 시인은 소은의 학원으로 와서 원장실옆 학부형 접견실에서 소은의 강의가 끝나기만을 기다리는 것이었다. 이미 학원에서는 그를 모르는 사람이 없었다. 강사들이 혹 그 방에 들러 그 노인을 보며 누굴 만나러 오셨습니까? 물으면 나 정소은 선생을 만나러 왔어요 하며 입에 힘을 주며 다무는 것이었다. 표정까지 굳어지는 그 모습은 당당하게 말하려는 그의 표현인데 그 속에 그의 자존심이 있었다. 소은은 강의가 끝나면 나와서 전 시인을 대접하고 돈을 봉투에 넣어 주머니에 넣어 주었다. 그는 늘 잊지 않고 소은에게 왔다. 소은은 부끄럽기도 하였다. 전 시인의 생일날 소은은 전 시인과 장을 보았다. 삼겹살과 상추, 쌀과 각종 반찬을 사서 들고 택시를 탔다. 전 시인의 집으로 가려는 것이었다. 전 시인은 쩝쩝 입맛을 다시며 누추한데 갈 수 있겠느냐고 물었다. 사람 사는 집인데 어딘들 못 가겠느냐며 괜찮다고 하면서 달동네로 갔다. 부엌부터 들어서서 며느리에게 장본 꾸러미를 내밀었다. 별 볼 일 없는 시아버지와 친구라니 당신도 별일 있겠소 하는 표정으로 며느리는 뜨악하니 밝은 빛이 없었다. 들고 간 케이크를 그녀에게 건네고 소은은 부엌으로 나와서 며느리와 함께 상을 차렸다. 전 시인은 나도 이런 친구가 있니라 하는 표정으로 자랑스럽게 방 안에서 당당히 자세를 취했다. 삼겹살을 굽는데 손자 녀석이 케이크를 달라며 졸라댔다. 상을 차리고 케이크를 펼치고 촛불을 켰다. 며느리가 부엌에서 들어오지 않으려는 것을 소은은 잡아 끌었다. 손자와 함께 전 시인의 생일 축하 노래를 불러주었다. 모처럼 푸짐한 생일상을 받은 천 시인은 감격에 겨워 한 공기 밥도 다 먹지 못했다. 그 후로도 천 시인은 늘 엽서로 혹은 편지로 자작시들을 보내왔다. 그것이 쌓여 300여 통이나 되었다. 소은은 그것들을 모아 정리하기 시작했다. 버릴 것은 버리고 맞춤법을 맞게 고치고 일일이 한 편 한 편 다듬었다. 출판사에 전화를 걸었다. 자비로 하겠으니 시집으로 꾸며달라고 하였다. 책은 한 달 반 만에 나왔다. 산뜻한 표지에 전 시인의 양력과 그의 소중한 시들이 주제별로 묶여서 꾸며졌다. 서문에 소은의 글을 실었다. 아는 시인과 작가 여러 사람을 불렀다. 소은은 출판 기념회까지 열어주었다. 그때 천 시인의 인사말 속에 이북 고향에서 약혼식을 앞두고 남으로 내려와 헤어지게 된 여인을 얘기했다. 늘 이제나 저제나 사랑하던 여인을 기다렸으나 끝내 통일은 되지 않고 영원히 만날 수 없음을 한스럽게 품고 살았노라며 전 시인은 안경을 벗고 눈물을 훔쳤다. 그 여인과 약혼식을 올리는 것이 소원이었다고 인사말을 했다. 오늘 그 여인을 만난 것처럼 감동스러운 날이라며
시집을 내어준 정소은 여사에게 감사의 뜻을 밝힌다고 인사말을 했다. 그의 이야기를 듣고 난 익살스러운 작가 하나가 오늘 그 평생의 뜻을 이루어 보자며 정소은 여사와 약혼식을 올리자고 했다. 좌중은 와 하면서 부산하게 약혼식장으로 바꾸었다. 오색 종이가 펄럭대며 약혼식장에 뿌려졌다. 카메라의 찰칵거림이 보는 이로 하여금 설레게 했으며 눈물을 훔치게도 만들었다. 감동스러운 출판 기념회요 약혼식이었다. 어느 여성 잡지에 전 시인과 소은의 약혼식 사진이 실렸다. 시집과 함께. 사랑에 묻힐 때의 정소은 작가와 전현식 시인이 시집 출판 기념회에서 약혼식 올리다 주요 기사처럼 알렸다. 성진은 유쾌해하지 않았다. 도와주라고 늘 하더니 약혼식 이후 그만 도와주라는 것이었다. 소은은 어쩌면 저렇게 속이 좁을까 그렇게 생각하며 전 시인에게 이제 저한테 그만 오시고 그 시집을 들고 아는 사람마다 찾아가서 빈손을 내미는 것보다 그 책을 팔아달라고 하라고 했다. 전 시인은 그 급여 날이 되어도 소은에게 나타나지 않았다. 몇 개월이 지났는데 아무런 소식이 없자 소은은 궁금증이 일었다. 비 오는 어느 날 택시를 타고 달동네를 향했다. 가면서 전 시인에게 내가 섭섭하게 했던 건 아니었을까 생각했다. 집에는 아무도 없어서 가까운 공원에서 소은은 숲 위로 떨어지는 빗소리를 들으며 며느리가 나타나기를 기다렸는데 1시간쯤 지나자 며느리가 들어왔다. 시아버지 소식은 며느리도 모르고 있었다. 어느 날 홀연히 사라졌는데 여태껏 소식 없다며 오히려 소은에게 묻는 것이었다. 사느라고 바빠서 찾아보지도 못했다는 것이었다. 방 한 구석에는 전 시인의 시집이 슬프게 소은을 바라보았다. 그 후 구하는 소식이 두절되었다. 돌아가시지 않았다면 언젠가는 소식이 오겠죠. 집 같으면 벌써 잠이 들었을 시간인데 두 사람은 흐르는 시간이 너무 아깝다. 친구의 별장에 여러 사람이 놀러와서 소은과 준석은 빠져나와 달빛을 보며 피곤한 줄도 모르고 강 위에 떠 있다. 강물은 영원하겠지. 그런데 우리는 어디쯤 가다가 뒤돌아서게 될까? 소은은 상상을 해본다. 물론 영원해서도 안 될 것이었다.